안녕하세요. 교육학 변쌤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좀 난이도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죠? 저도 이제 다른 과목들을 확인해 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래도 좀 이게 평이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전공 과목 쪽에서 난이도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교육학을 준비해야 될지 또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본 뒤에 이제 그런 또 전략을 잡아야겠죠. 자, 이번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좀 90점 이상 받으셨다. 그러면은 충분히 잘 본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어떤 문제는 좀 틀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하여 이제 그럼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좀 틀렸어도 괜찮았고 어떤 문제는 좀 반드시 맞아야 됐는지 그런 문제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직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냐면 일단 기본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좀 생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이제 교육 법령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이 나오든 이제 기본 문제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기본 문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문제죠. 이제 생소한 문제와 교육 법령이 어떤 아이들이 출제가 됐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을 괴롭혔던 이제 크로스 그리고 이제 뱅크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법령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나왔어요. 초중등교육법이 아니고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럼 얘네들이 이제 20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80점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일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문제, 이 네 문제에서 우리가 몇 문제를 이제 맞히냐, 그게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관건이 됐던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크로스 뱅크스 일단 요 두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혔을 것 같은데 좀 생소하신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교수님들, 이제 학자들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면 자 이제 이 크로스 교수님과 이제 뱅크스 교수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분들 사실 뭐 교수님들 아니고요. 두 분 다 축구 선수입니다. 크로스 뱅크스 두 분 다 이제 축구 선수인데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올해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지금 이제 좀 시대를 반영해서 출제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2024 이제 유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큐로스와 뱅크스를 출제한 게 아닌가?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이제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크로스는 틀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크로스는. 이따 문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맞히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스. 이거 뱅크스는 사실 대단한 개념을 모르셔도 좀 사실 우리가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 네 문제 중에 그래도 뱅크스는 그래도 한 반반 정도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 이제 뒤에 가서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법 이거는 맞아 주셔야 돼요. 평생교육법은 이거는 그냥 평생교육법 총칙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계속 교육법은 계속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에 좀 계속 교육법은 익혀놔야 된다. 이게 평생교육법은 사실 출제하신 분도 이거를 틀리라고 만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출제한 게 아닐까. 그래서 평생교육법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요거는 좀 아무래도 시행령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요것도 우리가 저 이번 올해 시험에 국가직을 떠올리신다면
그래도 좀 합격,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 그래서 요것도 하여튼, 그래서 요 두 개는 우리가 좀, 제 생각엔 반반 정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조건 좀 답을 찾으셨어야 됐고, 그래서 크로스는 틀리셔도 뭐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기본을 충실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기본 개념만 충실히 해도 당연히 어때요? 80에서 85점은 우리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는 어떤 시험이어도.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거든요. 그 정도는. 근데 이게 지금 저번 국가직 때도 제가 이렇게 해설을 드렸는데 이번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여기로 가세요. 빨리 가능력으로.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우리 80에서 85점 정도는 기본 개념만 가지고 계셔도 어떻다? 괜찮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좀 뭐 내년에 돼봐야 사실 알긴 하겠지만 출제 기조가 좀 그래도 평이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국은 뭘 잘 보셔야 돼요. 행정법, 교육학을 또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 잘 보셔야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교육학을 100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양을 늘려야 되냐.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 추구했던 게 굉장히 좀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이제 80, 85점은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이상 좀 더 고득점을 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강의부터는 물론 효율성은 저는 계속 추구합니다. 공부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좀 더 심화되는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걸 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이제 폭과 깊이를 넓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계신 분들 그것도 제가 다 이제 충족을 시켜 드릴 거라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좀 어떤 컴팩트에 대한 니즈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거도 충족을 시켜 드릴 거고 좀 더 이제 심화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것도 또 제가 이제 충족을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은 체제적 교수 모형으로 요구 사정, 교수 분석, 학습자 상황 분석, 수행 목표 진술, 평가 도구 개발, 교수 전략 개발, 교수 자료 개발 선정, 형성 평가 개발 시행, 교수 수정, 총괄 평가 설계 시행 10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해설을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해설을 드릴 거냐면 제가 늘 해설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해설을 드립니다. 제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자, 제 기본 이론 여기 다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해설을 드리질 않아요. 저는 계속 제 핵심 요약을 가지고 해설을 드려요. 요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를 계속 저는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저거 과연 정말 80, 85를 그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애들만 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요약 혹은 계기보에 있는 제 이제 개념 기출 뽀개기의 그 개념 부분 그러니까 요게 사실 뭐 핵심 요약을 좀 더 거기다 살을 붙인 애들이긴 하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설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많이 봤었죠. 이거 당연히 이거 머릿속에 좀 챙겨 놓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머릿속에 들고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가 답을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리하여 뭐 디겐 캐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그런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하거나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예요. 예를 들어 성별을 표시할 때 여학생을 0, 남학생을 1로 표시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공부했었죠?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그냥 대상에 수를 부여하는 거야. 이게 뭐 대단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그냥 얘를 분류하려고. 그럼 한국은 1, 중국은 2, 일본은 3. 그냥 이렇게 부여하는 거야. 이거 뭐 1, 2, 3의 대단한 뜻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그냥 이름일 뿐이야. 뭐가 되는 거죠? 명명 척도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0.5초짜리 문제였죠. 지금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한 컷에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백제 교육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 백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 지금 어때요? 기록이 뭔가 기록이 있어야 우리는 사료가 있어야 이 사료를 바탕으로 뭔가를 얘기하는데 기록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기는 뭐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료가 없어요. 고맙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백제 무슨 교육기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X라고요. 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료에는 학교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백제는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세웠다. 그냥 0.5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4번. 가에 해당하는 타당도는 이것도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늘 강조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새로 개발한 A시험에 가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타당도를 검증한 B와의 점수와의 A시험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이미 기존의 타당도가 검증된 B검사예요. 그럼 얘가 어떤 거예요? 이미 공인이 된 거죠. 그럼 이거랑 지금 이게 얼마나 연결이 돼 있나 상관관계가 어떤가를 확인하는 거. 그리하여 기존의 타당성을 입증받고 있는 검사로부터 얻은 점수와의 관계에 의해 검증하는 거. 이것도 너무 쉬웠죠. 이것도 거의 뭐 0.5초짜리 문제였죠. 그래서 뭐가 된다? 공인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형태주의 심리학의 관점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게슈탈트. 얘도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라고 늘 강조하는 주제죠. 자, 그래서 형태주의 심리학 전체는 뭐다? 부분의 합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 뭐 가령 우리는 집단과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보다 어떤 거예요? 이 개인을 다 더한 게 가령 전체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그 H.O.T라고 예시가 너무 옛날에 자, 하여튼 H.O.T라는 하여튼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보다 H.O.T라는 그룹 자체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가치가 더 큰 거라고요. 개별보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는 뭐라고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이 개별적인 또 외부의 합 이상. 그러니까 다 우리 개별적인 거 다 합 이상. 원리의 이해라 인지 현상. 학습의 결과는 인지 구조의 변화다. 유기체는 문제를 숙고해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알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볼 때 이해를 쪼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과정이 통찰 괜찮죠. 지각은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 그래서 복잡한 현상을 쪼개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전체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럼 평생교육법상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이제 평생교육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생교육은 이제 어디 사실 뒤에 있는 디테일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생교육이 뭐야를 물어봤던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법은 여러 번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눈에 좀 익히셔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총칙.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행에 관한 국가 지자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어쩌고저쩌고. 그리하여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애들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등을 포함한 다른 행위 어떤 거예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비형식 교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비형식 교육이 왜 나오는 거라고요? 평생 교육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조직적이다 아니다? 조직적인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하여 조직적인 교육이지만 어디서 이루어진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비형식 교육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평생 교육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 법령 문제긴 했지만 충분히 다 이제 괜찮은 문제였죠. 자, 그럼 학습 동기에 대한 목표 지향성 이론에 따르면 이것도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학습자가 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도전적 새로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지만 학습자가 나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 새롭고 도전적 과제보다 이미 충분히 학습된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요. 이것도 우리가 늘 강조했던 거죠. 뭐 숙달 목표, 수행 목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뭐가 바람직한 거라고요? 숙달 목표가 바람직한 거라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라고도 불려요.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걸 추구해요. 이래서 숙달 목표가 강조될 때는 학생들은 뭐예요? 노력에 기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딱 성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이 학습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내 노력이 부족했네. 결국 우리에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력입니다. 노력. 얼마나 학습자들이 계속 노력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도전적 과제를 선호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 내가 지금 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거 풀어봐야지. 스스로 이렇게. 그리하여 난관에 봉착해도 어때요?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요. 아, 선생님 이거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거 어제 내내 고민을 했는데도 안 풀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 상태를 유지하죠. 아름답잖아요. 숙달 목표. 근데 수행 목표. 다른 사람들과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해요. 항상 여기 수행 목표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남이랑 나랑 뭔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아름답진 않죠. 그래서 수행 목표가 강조될 때 능력 부인을 한다. 아, 이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육에서 사실 추구하는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회피하면 아주 쉽거나 매우 어려운 과제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 이거 나 다 맞았어. 근데 너무 어려우면 이거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제가 못 푸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교육적으로는 좋지는 않죠. 그래서 난관에 봉착하면 쉽게 좌절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부정적 감정을 표출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숙달 목표, 수행 목표. 여기에서 그럼 당연히 제가 이제 이 개념 설명할 때 이것도 이제 보여드렸죠. 이거 혹시 구분할 줄 아십니까? 수달이랑 해달이랑. 얘가 수달이고 얘가 해달이에요. 그럼 수달은 딱 어때요? 딱 봐도 굉장히 똘똘해 보이죠. 수달은 똘똘해요. 그런데 해달은 딱 봐도 좀 어때요? 좀 이런 애가 해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서도 이제 수달. 그래서 숙달. 이거를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라. 우리가 이제 똘똘한 아이가 뭐가 된다? 숙달이 된다고요. 그리하여 이제 가가 숙달, 나가 수행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 정책 의사 결정 관점을. 자, 요거도 우리 지금 작년에 뭐를 계속 출제를 했었어요. 이 문제 출제했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또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내서 계속 이 참여적 관점을 시험에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기출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본 개념, 기출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뭘 낸 거예요? 요걸 낸 거죠. 합리적 관점. 그래서 관료제, 중앙집권적, 폐쇄. 얘네 시험에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때요? 0.5초짜리 문제였죠. 그리하여 이제 뭐 합리적 관점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행정의 기본 이론. 이것도 엄청 쉬웠죠.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교육 산출의 비율을 최대한 높인다. 국가 재정의 한계,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린다. 우리가 여기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교육 산출의 비율을 최대한 높여요. 인풋은 줄이고 아웃풋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풋은 늘려야 돼요. 그리하여 효과성, 효율성을 동시에 표현한 말,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인풋은 최소로 하고 이 아웃풋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소의 노력과 경비로 최대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인풋은 최소로, 아웃풋은 최대로 나오는 공부를 저도 그러니까 마땅히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어렵지 않았죠. 답은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는 자, 이상적인 성인의 활동 분석을 통해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과학적 방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생이 성인이 되어 할 일을 미리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아예 단독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육 과정학의 아버지를 뭐라고 이제 보비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찐 아버지는 누구? 이제 시작을 누가 했기 때문에 보비트가 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을 정말 집대성한 거, 그거를 두고 이제 뒤에 타일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또 어떻게 됐어요? 보비트도 나오고 타일러도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보비트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상적인 성인 생활을 몇 가지 주 활동을 나눠라. 이런 주 활동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 그리고 또 교육 목표로 설정해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금 아동이 성인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기관이라고 또 학교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보비트 뭐 너무 워낙에 중요한 학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의 뭐 0.5초짜리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답은 보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의 여기 개인 상담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거는 사실 뭐 대단한 이론이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제 문제 읽어보시고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드는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주는 문제도 있다고요. 내담자가 하는 말에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면의 감정까지 귀를 기울인 걸 의미한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렇게 딱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게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 이걸 경청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고맙게 경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내담자 감정 상태를 공감해서 그 공감 내용을 내담자에게 다시 이제 되비춰 준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감정을 다시 뭐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막 감정 반영.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 외에도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하거나 유도한대요. 그럼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는 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대요. 그럼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도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서 요거는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뜻만 알아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간접 교육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혹시 문제를 출제할 때 제 교재를 보시고 출제를 하셨나? 우리 간접 교육비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활동을 함으로 포기되는 모든 형태 기회비용, 교육 기간 동안 학생이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된 소득,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데 나오는 유실소득, 얘죠? 학교 교육기관에 주어진 각종의 면세, 혜택, 비용,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 세금을 면세해주는 면세 비용, 얘도 나와 있죠? 그리고 학교 건물, 교육시설을 경제적 수익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학교 시설의 감가상각비. 그리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학교 건물 장비 사용에 따라 감가상각비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바로 찾으셨죠?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대신 자녀 교육을 위해 가정에 머물면서 포기된 소득. 우리가 이거는 모두에 학교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된 거라고요. 이거 4번이 말이 안 되죠. 자, 다음은 서지오바니의 도덕적 지도성이 이론에 따라 분류한 4가지 학교 유형이다. 가해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대단한 거, 뭐 서지오바니 만약에 처음 들으셨어도 답을 찾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뭐만 하시면 돼요?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가가 있는데 이거 당연히 다 이제 어떤 건지 읽을 줄 있으시죠? 성공이 낮음이 있고 높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지도성에서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어때요? 엄청 높은 거죠. 그런데 선의, 굿윌, 착한 뜻, 선이? 써니? 그 써니쌤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럼 하여튼 선이, 굿윌, 뭔가 이제 착한 뜻? 이런 게 어떻대요? 이게 지금 여기는 낮아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없는 애야. 이러면 당연히 도덕적이 비도덕적이에요. 당연히 비도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는 다 제낄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도덕적이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남은 게 2번이랑 4번인데 비도덕적이야. 오케이. 그런데 어때요? 비효과적이야. 여기서는 당연히 뭐는 달성하고 싶어요. 성공은 달성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효과적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개념을 몰랐어도 답을 찾는 건 어때요?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다 해석만 할 수 있으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교 컨설팅의 원리는 학교 컨설턴트가 의료인을 대신하여
교육 활동을 전개하거나 학교를 경영하지 않아야 된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모두 봤었어요, 다. 학교 컨설팅 여러 원리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발성, 전문성, 학습성, 자문성, 독립성, 한시성.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어때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는 누굴 떠올리시라 그래요? 그 백종원 쌤을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전에 요즘도 TV에서 하나 모르겠는데 그런 골목 식당 그런 데 가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식당 사장님이 지는 거죠. 그냥 백종원 선생님은 뭐만 하는 거예요? 조언만 해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당연히 이거를 사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도 식당 사장님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자문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성의 원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자문적 활동을 한다. 그래서 결정 책임은 당연히 누가 있어요? 의뢰인한테 있는 거죠. 그리하여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그리하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타일러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아까 뭐가 나왔었고 보비트가 나왔었고 교육 과정학의 아버지. 그리고 이걸 완성한 게 누구예요? 이게 타일러입니다. 그러니까 타일러는 엄청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타일러는 언제 나오든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타일러가 없으면 지금의 교육 과정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교육 과정의 큰 틀을 다 만든 게 누구예요? 그게 타일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학자예요. 자, 그러면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에 고려할 4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일러의 생각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긴 하죠. 자, 물론 우리 교재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타일러에 따르면은 교육과정 수업은 하나의 과정에 이를 계획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뭐예요?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 우리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교육 목표는 뭐예요?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다 뭐가 있어요? 교육 목표가 있어요. 영어 시간에 영어에 관련된 교육 목표가 있고, 수학 시간에 수학에 관련된 교육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뭐 학습 목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지? 그게 뭐예요? 그게 교육 과정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그럼 이 목표를 위해서 가령 목표가 뭐 바게트를 만드는 거라고 해봐요. 그럼 바게트를 만드는 게 교육 목표인데 이렇게 바게트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가르쳐야 되지? 그런 걸 교육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육 경험을 우리가 뭘 선정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교육 목표는 뭐예요? 합격이에요. 그럼 이 합격을 위해서 제 입장에서 이런 거죠. 내가 그러면 뭐를 가르쳐야 되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의 이해도 가르치고 뭐 또 교육 철학,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조직을 할까? 뭘 먼저 앞에 하고 지금 난이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순서, 배열, 계열 이런 거에 관련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지도를 했어요. 그럼 이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아무리 지금 제가 수업을 다 했어도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교육 목표 지금 달성이 됐나?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게 그건 뭐예요? 그게 평가입니다. 그게. 그리하여 이제 타일러의 순서가 교육 목표 설정부터 교육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맨 마지막에 뭐까지 가는 거예요? 평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련의 관계, 순서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학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뭐냐고요. 그리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교육 경험을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교육 경험을 어떻게 또 조직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다? 이거 달성했냐고. 그걸 얘기하는 게 뭐죠? 그게 곧 평가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학교는 어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육 목표 달성 괜찮죠? 그리고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되냐고요. 뭘 가르쳐야 되냐고요. 괜찮죠? 그리고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때 필요한 교육 매체. 지금 교육 매체에 관련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요. 이거 교육 목표를 어떻게 지금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곧 뭐라고 이게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 매체에 관련된 건 무슨 모형이 있죠? 어시온 모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는, 자, 이거를 또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역사 교과서에서 자본가 집단의 유리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다뤄요. 근데 우리 이거 어땠죠? 우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내년 미국의 중등학교에 사용되고 있는 뭐를 역사 교과서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매년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의 역사 현실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요구되는 객관적 지식, 정보를 편견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는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특정 집단, 이게 누구예요? 이게 부르주아 집단, 자본가 집단이 되는 거죠.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진술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경제 발전의 과정에 기업가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해. 아, 기업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네. 어우, 멋져. 그런데 노동자들이 기울이는 노력과 공헌에 대해서는 언급, 설명이 누락되었으며 노동운동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거나 아예 왜곡돼서 기술됐다.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가 거의 누구를 위해 기술이 됐다? 자본가 집단을 위해, 부르주아를 위해 기술이 됐다라고 비판하는 게 누구? 매년이 됐던 거죠. 그리하여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 쉬웠죠. 우리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죠? 결국은 뭐다? 사바사, 케바케, 뭐가 이겼다? 절대주의 대 상대주의의 이제 싸움에서 상대주의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절대주의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여기 상대주의는 누구? 소피스트.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려요? 결국은 누가 이겼다? 소피스트가 이겼다. 막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자, 그리하여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여기 뭐 상대적 인식론, 여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은 인식자의 뭐에 따라? 주관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불변의 실제, 그것에 대한 합리적 인식은 다 뭐예요? 다 허구라고. 그러니까 뭐가 이제 박살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주의가 다 박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1번 획일적 교육 방식에 벗어나 교육 내용, 방법의 다원화. 그래서 어때요? 다원주의 괜찮죠. 국가주도의 공교육 체제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 괜찮죠.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 보편적 이런 거 다 어떤다고요? 다 박살난다고요. 그리하여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지식의 논리적 특성보다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케바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드디어 이제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을 괴롭혔죠. 18, 19, 20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17번까지는 되게 술술 뭐야? 이 지방직 엄청 쉽게 냈네? 막 이러면서 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18번에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 중 크로스가 분류한 3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크로스?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셨어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막 좀 갑자기 막 크로스백 이런 게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토니 크로스가 떠오르셨나요? 지금 혹시 이게 크로스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이 문제를 출제했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그러다가 하여튼 결국에는 좀 어쩌라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이에요. 장애 요인. 이게 왜 또 이제 틀리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4가지가 다 장애 요인입니다. 4가지가 다. 그런데 크로스가 얘기한 게 뭐예요? 위에 3개만 크로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쌤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땐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문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합격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일단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자, 크로스 참여 저해 요인 연구의 대표적 학자. 그럼 상황, 우리가 평생 교육을 왜 사람들이 잘 안 하냐고, 왜 직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왜 안 받냐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그래야 일정 시점에서 개인의 학습을 저해하는 상황, 말 그대로. 그래서 나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일 끝나면 바로 다 집에 가야 돼. 어떻게 일 끝나고 또 뭔가 교육을 어떻게 받아. 그래서 가족을 보살펴야 돼. 시간이 없어. 이런 게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 제도적 요인. 이거는 뭐 때문에? 제도 때문에, 기관 때문에.
그리하여 직장인들의 교육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것들로 주로 교육기관. 그러니까 어떤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아니 뭐가 있어야 배울 거 아니야. 그리고 나랑 관련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좀 제대로 만들어봐. 그러면은 내가 배우고 싶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 성향적 요인. 이건 또 누구에 따라? 사바사, 사람들에 따라. 사람의 뭐에? 성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습자로서 자신감, 태도 관련. 그래서 교육 참여에 자신감이 없어. 교육받기에는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누구? 자기의 이런 기질 때문에, 성향 때문에 이제 평생 교육을 잘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누가? 여기까지는 크로스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켄워드와 메리엄이 이거 추가로 뭐를? 정보 요인이라는 걸 추가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이거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출제를 하실 때 좀 만점 방지용 문제를 하나씩은 좀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이거는 양을 늘려도 제가 좀 더 이제 폭과 깊이를 더 이제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얘를 집어넣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생 교육에도 지금 크로스보다 훨씬 걸출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아마 요거 출제하신 교수님이 요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 저해 요인에 대해서. 뭐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쓰셨다거나.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이제 기출이니까 요 정도 개념만 좀 챙겨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정보 요인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방해받는다. 그래서 교육 장소를 몰라. 어떤 교육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정보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뭐 개념 자체는 뭐 별건 아닌데. 자, 그리하여 답이 정보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괴롭혔던 그런 문제였는데 네,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입니다. 뱅크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사실은 어떤 대단한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뭐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기여적 접근, 변혁적 접근, 부가적 접근, 의사결정, 사회 행동 접근 이런 개념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였어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거예요. 다문화 교육.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저출산이라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민도 받는다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막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다문화 국가가 막 50년 뒤에는 될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막 어디 막 신림동 이런 데 어떤 초등학교는 그 어떤 반에 다 다문화 가정이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이게 점점 좀 이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문화 교육이라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님이 뭐 필리핀, 뭐 어머님이 네팔, 중국 이런 다문화 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동화주의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교육에서는 뭘 추구하겠습니까? 여러 그런 교육 본인들의 이제 그럼 어머님의 그런 뭐 종교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거를 다 간직한 채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다문화 교육입니다. 그런데 동화주의는 그런 거 다 잊으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왔으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제 뭐 이민을 왔어요. 가령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동화주의는 이제 베트남 문화 다 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만 새롭게 태어나라는 겁니다. 거의 동화주의는. 한국 문화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화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용광로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당연히 용광로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다문화 교육에서는 샐러드볼 이론입니다. 샐러드볼. 그러니까 우리는 샐러드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막 들어있잖아요. 뭐 치커리도 들어있고 로메인도 들어있고 뭐 방토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막 들어있죠. 그럼 소스를 막 섞었어요. 그러면 원래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져서 자기 모습을 잃나요? 아니죠.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뭐 섞여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동화주의는 어떤 거라고요? 너네 거 다 잊으라는 거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문화와 동화주의 자체가 상극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대단한 이론을 모르셨어도 사실 다문화, 동화 이게 그냥 거의 반대편에 있는 편이다 보니까 답을 찾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출제를 하신 교수님도 이거 대단한 이론을 모르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이게 그냥 완전히 어떤 거랑 양극단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출제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푸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이 아니라 뭐를 냈어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출제를 했는데 사실 나 시행령 안 봤는데 근데 사실 요거 가지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또 없는 문제긴 했어요.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48조 2 자 자유학기에 대한 건데 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뭐를 실시하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학생 참여형 수업이 있고 학생 주도형 수업이 있습니다. 학생 참여형, 학생 주도형. 자, 우리 잠시 올해 국가직을 잠시 갔다 올게요. 이게 올해 국가직 18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가 돼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드디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뭘 찾았어야 돼요? 참여형, 주도형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아직 국가직 기출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가 학생 참여형이 머릿속에 그래도 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교육은 뭐였어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엄청 예전에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주입식 교육이다. 완전히 그냥 교사가 지식을 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받아먹고 이런 수업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비판을 받으면서 계속 나온 얘기가 어떤 거예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되는 거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이 수업을 주도해 나가면 이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아이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그 수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은 누가? 교사가 주도해 나가는 거고 그 안에서 학생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거를 이제 출제하신 교수님도 일단은 국가직에서 뭐를 던진 거를 학생 참여형을 던진 거를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문제로 올게요. 우리 문제에서 그러니까 학생 참여형과 학생 주도형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는 좀 없앨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주도형은 어떻게요? 없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걸 몰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자, 그리하여 일단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50%까지 왔습니다. 1번 아니면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자유학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죠. 학생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뭐를 운영하래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다양한 체험을 위한 뭔가를 하래요. 그런데 예시가 뭐예요? 학생의 진로 탐색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하게 할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요? 이게 원 오브 댐이라고요. 진로 탐색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하래요? 우리가 뭔가를 다양한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로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진로 교육 아니면 체험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체험을 위한 진로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 아니면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 활동을 운영해야 된다.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학생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진로 교육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얘가 뭐였어요? 이게 원 오브 댐으로 나왔잖아요. 진로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양한 체험을 위한 이제 체험 활동. 그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되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 중에 진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뭐 이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여러 체험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는 사지선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25%를 들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안에서 계속 운영돼 확률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지선다의 또 이제 장점이 되긴 하는 거죠.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푸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물론 오답률은 그래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교육학 시행령을 다 외우고 당연히 시험장에 들어간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나름 이렇게 좀 추론을 통해서 학습하신 분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답을 좀 찾기를 바라는 제 생각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그래도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시험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무조건 이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이건 이 이론은 머릿속에 몰라라고 절대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나 이 법령 안 봤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제가 지금 무슨 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름? 이런 게 인지적 도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자세한 개념은 또 이제 수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문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어떠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녹록지는 않은 시험이라고 당연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처럼 이게 100점은 당연히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제도가 바뀌고 작년, 올해 이제 두 해째 교육학이 이제 필수로 들어갔던 거죠. 이제 내년부터가 뭐 사실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 뭐 이번에 행정학은 막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행정학보다는 교육학이 낫기는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교육학이 훨씬 깔끔하죠. 자, 그리하여 이제 법령에도 다 나와 있긴 했던 건데 이거는 뭐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를 암기해서 푼다기보다는 어떻게 충분히 좀 추론을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025년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개강이 또 시험 끝나자마자 또 바로 개강이죠. 7월에 또 개강을 이제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합격 이제 변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이시죠? 제가 이제 앞에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이 길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교육학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학보다는 좀 더 이제 변화된 좀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025 합격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절대 고민할 필요 없으시니까 저를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여라도 좀 올해 생각보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잠시 좀 이제 쉬시고 체력 보충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육학 담당하고 있는 변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